태희님 겨울왕국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나요? 네. 저는 3D도 괜찮더라고요. 그 영화 그 장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탈이 이렇게 쫙 나와요. 아시죠? 그런 거 이제 진짜 죽이죠. 네. 거기서 제가 진짜 와. 압도당했어요. 와,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제 말을 조련하잖아요. 바닷속에서. 이제 그 장면도 굉장히 입체감이 네. 있었나 보다. 장난이 아니었고. 와, 진짜 인투 더 언론이죠. 그거랑 이제 쇼 유어셀프. 뭐 영화 끝나면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나쁘지 않다. 2편의 어떤 속성 치고는 잘했죠. 1편도 거의 1000만 넘었는데 네. 2편도 1300이니까 네. 연타석 홈런 친 거니까 네. 사실 뭐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신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지 이제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일단 표값은 했고 재밌다. 근데 사실 그게 다인 느낌? 아쉬운 부분이 네. 좀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는. 사실은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애들이 보라고 만든 거기도 하긴 하지만 또 어른들도 많이 보잖아요. 디즈니에서 만들었고 그 자본력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으면 제 스토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솔직히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다는. 엘사가 근본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네. 자기가 왜 이렇게 마법을 쓰게 돼요 갑자기? 사실 이제 궁금하긴 해요. 이제 팬 입장에서는. 관객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팬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설득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영화에서? 근데 왜 하필 이 편에서 디즈니는 엘사의 근본 찾기라는 주제를 정하게 됐는지 제 친구들이나 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공들여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답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애들 애니메이션인 게 첫 번째 이유고 겨울왕국은 노래 들으러 오는 영화이기도 하고 스토리의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둘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는데 굳이 스토리를 안 좋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영화를 스토리가 좋으면 더 좋은데 일반 입장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전문가 입장인 테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떨지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전자우라맨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겨울왕국 2를 이제 재밌게는 봤어요. 저도. 저는 겨울왕국 2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 너무너무 예쁘고 네. 너무너무 잘 만들고 너무너무 세련된 똥이었다. 똥이라고요? 똥 정도나요? 그러니까 똥인데 너무 예쁜 거야. 자꾸 쳐다보게 되고. 이게 똥이라는 표현이 약간 거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왜 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아까 전자우라맨님이 생각한 것처럼 네. 근원 찾기 이야기가 관객들한테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정체성을 아는 것이 우리 관객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엘사가 이었는데 그게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하면 그냥 그랬어?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제 영화 조커 같은 경우가 더 이제 우리에게 막 논쟁거리가 되고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조커가 주는 어떤 공감대가 달랐던 거죠. 그 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겨울왕국 2에서의 뭐 엘사의 정체성을 듣고 나서 관객들이 나서 우와 엘사가 이었어 라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이제 그 공감대 형성이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대신에 영화에서 그런 근원 찾기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영화 전통적으로 아주 유서가 깊은 이야기죠. 영화에서 원형이라고 있어요.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나 어떤 시대나 지역이나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이라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원형적인 어떤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이 이제 신화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전들 이야기들 있잖아요. 풍부와 놀부라든가 토끼와 거북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더 원형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그것들은 항상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신화가 있고 신화에는 항상 자신의 근원 찾기, 우리는 어디서 왔지? 약간 이런 것들이 항상 원형적으로 존재를 했죠. 인간은 또 특성상 의문이 되면 결론을 내요. 자기가 몰라도 뭔가 만들어냅니다. 그걸 납득하기 위해서는 그게 논리적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고대인들이라면 하늘에 별이 있을까? 왜 갑자기 비가 안 올까? 그렇죠. 그런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인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심리 기저가 있는 거죠. 하늘에 왜 별이 있어야 되지? 그럼 뭐 어떤 신이 있어서 하늘에 구멍을 낸 거야.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비가 왜 안 오지? 아 누구누구가 잘못해서 비가 안 오는 거야. 누구누구를 뭐 제물로 바치면 비가 오겠지.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주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납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왜 한지는 알겠어요. 배트맨 비긴즈라든지 그런 게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 엘사는 네. 그 정도의 파급력이 없냐. 엘사라는 캐릭터를 애들도 많이 따라하고, 그래서 엘사가 주인공이니까 엘사에 집중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영화를 보면 굉장히 궁금하지가 않고 결론은 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우와 였어? 이야 대단하다라는 이야기 플롯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여운 같은 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 단어로 표현을 하면 true surprise라고 해서 이제 진정한 놀라움을 선사를 해줘야지 되는데 진정한 놀라움을 주려면은 네. 관객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네. 아니면은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깨달음을 줄 때 네. 그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등장을 해요. 네. 아이언맨 1편에서 보면 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면 속에 마스크 안에 주인공은 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서는 안 돼라는 어떤 철칙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걸 과감하게 네. 토니가 그냥 과감하게 툭 깨버리는 거예요. 네. 아, 이제 못하겠어. 그냥 내가 아이언맨이에요. 라고 확 말해버리는. 그때 이제 관객들이 확 놀라는 거예요. 네. 아니, 저런 새로운 캐릭터가 있네?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겨울왕국에서 보면 약간 누구나 다들 이제 예상했던 결론이었고 네. 예상했던 결론대로 결론이 나니까 무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찾기가 굉장히 이야기의 원형적으로는 많이 쓰이긴 하는데 네. 그게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없이 반복이 되면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진부함으로 빠져요. 클리셰에 빠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 또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아이언맨은 토니 스타크다 라는 것도 사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되게 매력적으로 맞아요. 잘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그렇게. 그런 장치가 조금 부족했잖아요. 많이 부족했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좋아졌을까요? 이야기를 이제 재밌게 만드는 거를 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드는가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쵸.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재밌게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네. 로버트 맥기라는 네. 분이 쓴 책에 보면 네. 솔루션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관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해라. 진짜 그러네요. 호기심이 적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엘사의 정체에 대해서 네. 애초부터 별로 호기심이 없었잖아요. 네. 그게 내가 왜 궁금해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궁금할 만 하거든요. 근데 디즈니에서는 할 수 있는 뭔가 다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상하게 안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출력,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은 되게 심플해요. 근데 호기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수백 수천만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답이 이미 있으니까 네. 되게 쉽게 풀릴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엘사 같은 경우에 정체성에 호기심을 주려고 하면 네. 훨씬 더 엘사의 어떤 그런 힘이라든가 네. 엘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미지의 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구조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엘사가 어디까지 파워를 끌어낼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이상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막 지구 전체를 올릴 정도의 파워가 있는가? 아니면 안타고니스트라고 하죠. 적대 세력이 하나 등장해서 아니면 뭐 라이벌이 등장해서 얘는 뭐 엘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사는 과연 그 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정체성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자신의 근원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되게 진부하지만 드래곤볼처럼 막 숨겨진 힘을 막 끄집어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이런 구조로 갔으면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풀릴 수도 있는 거죠. 엘사가 그 파워를 썼을 때 어떤 제한점도 없죠. 뭐 생명이 깎인다든가 아니면 뭐 시한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제한점이 없으니까 엘사가 뭔 짓을 해도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긴장감이 없군요. 그렇죠. 호기심도 없고.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긴장감 있잖아요. 항상 적이 나오고 그 자리에 손오공이 없고 오는 과정에서 같은 편은 다 털리고 제발 하는데 이제 극적으로 딱 위기 순간 직전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해결하고 비등비등 하다가 아니 뭐 계약권 4배까지 쓰다가 몸이 다 망가지고 맞아요. 계약권 예를 잘 드셨어요. 처음에 계약권 쓸 때 2배 이상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막 3배, 4배 쓰잖아요. 그럼 이제 막 관객들은 궁금한 거예요. 막 이거 2배 이상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3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4배까지 써야 돼?
그 이제 막 네.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떤 호기심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컨선이라고 해요. 네. 컨선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직역하면 걱정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인공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막장 드라마들이 많이 써먹는 거죠. 주인공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주인공이 뭔가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막 엄마를 막 그 몇십 년 만에 겨우 만나려고 했는데 막 눈앞에서 헤어져. 아니면 뭐 또 엄마가 막 죽어.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주인공 어떻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감정을 들게 하는 걸 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들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여러 가지를 하죠. 뭐 주인공을 좀 힘들게 한다든가, 뭐 주인공이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을 맡긴다든가. 겨울왕국 2에서는 안나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요. 안나가 어떤 뭐 시련을 겪거나 물에 빠지거나 이럴 때 잘 될 것 같아. 왠지. 그것도 약간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올라프랑 같이 있는데 폭포를 떨어지고 시련을 막 이겨려고 하는데 맞아요. 갑자기 또 그 풀리는 것도 갑자기 생뚱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풀리니까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감정이입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올라프에 대해서 감정이입하기가 제일 좀 쉬웠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컨선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재밌어지려면 호기심을 좀 더 자극을 하고 컨선을 조금 더 주인공이나 캐릭터들한테 더 이입하게 만들면 좋죠. 또 이제 궁금한 게 디즈니가 돈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엄청난 자본력이 들어갔는데 스토리는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뭐 이제 내부 사정이야 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애니메이션 현업에서 일했을 때 경험들을 해보면 대충 추측은 돼요. 사공이 너무 많아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걔네가 뭐 매주 금요일마다 이야기 피칭을 해요. 스토리 피칭을.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작품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쫙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디즈니 원로들 앞에서 설명을 해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쫙 얘기를 하면 원로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듣고 그래요.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받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작업하기에 다 뒤집어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작업하고 또 다시 뒤집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로들도 그렇게 하지만 제작자가 있고 사장도 있고 어린이 평가단도 있어요. 그쪽 이야기들이 이제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조합하다 보면 밍숭해지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자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좀 있죠. 대신에 이제 장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밍숭하지만 또 안전한 거예요. 누가 봐도 크게 흠잡을 데는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사실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특별한 거는 또 없는 너무 안전한 이야기가 될 확률이 되게 크죠. 계속 다듬어지다 보면 원래 원작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랑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스튜디오 지브리를 예를 드는데 스튜디오 지브리는 사실 스튜디오 지브리보다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훨씬 더 유명하죠. 그래서 스튜디오 지브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애니메이터들도 똑같고 음악 감독도 똑같고 모든 스태프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미야자키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질이 확 차이가 나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네요. 사실 이 감독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일종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스튜디오 지브리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하는 순간 스튜디오가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이런 또 단점이 있죠. 디즈니는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널리 알려진 감독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급에.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 작품의 감독이 누구야? 그럼 디즈니로 디즈니 아니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디즈니 정도 되면 좀 뭔가 대표 감독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맞아요. 일종의 어떤 시스템 안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디즈니가 돋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시나리오 있게 된 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픽은 엄청 잘 나왔잖아요. 시나리오는 잘 안 나왔으니까 시나리오에 투자를 많이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투자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제작비가 100이라고 하면
거의 70 정도를 프리프로덕션에 투자를 해요. 그 정도로 엄청 들어가네. 작가,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네. 스토리 릴까지의 단계에 거의 70 정도를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비의 70-80%를 프리프로덕션에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아 이거 아닌가벼 하면 뒤집어 까고 그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거 아닌가벼 또 뒤집어 까고 이러면 제작비가 막 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계속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밑에 이제 애니메이터들은 답답해 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 나중에는 막 몰라 씨 어떻게든 만들어봐 막 이러면 이제 막 이상한 게 하나 툭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좀 어느 정도 납득은 되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겨울왕국 2의 스토리적인 구멍이라든지 약간 관객들이 봤을 때 약간 납득하기 힘든 점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 식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저도 뭐 저희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뭘까요?